32장 중국 서해와 진시황 한자를 쓰는 방법. 아리아인은 아시아에서 인도로 갔지. 지도 위에 인도에 손가락을 놓고 위쪽으로 움직이면 아시아에 이르게 돼. 거기서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이면 아시아의 동쪽인 중국에 이르게 되지. 우리는 앞에서 이미 고대 중국에서 살았던 농부들과 그들이 사용했던 상형 문자에 대해 읽었어. 상형 문자란 물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를 말해. 그러나 중국 문자가 계속 발전해감에 따라 상형 문자는 처음 본뜻 모양과 점점 달라졌어. 지금의 중국 글자를 보면 아직도 그림이 연상되는 문자를 볼 수 있지만 그림을 찾기는 점점 어려워. 중국 글씨 쓰는 방법을 서예라고 하고 중국 글자는 한자라고 하지. 다음은 현대의 한자들이란다. 한자가 그것이 뜻하는 단어와 닮은 것 같니? 외산, 산꼭대기가 보이니? 불화, 타오르는 불꽃의 모양이 보이니? 남자부, 남자가 두 쌍의 팔을 가지고 있구나. 말마, 이 모양이 말처럼 보이니? 한자를 쓰는 것은 글자를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데 더 가까워. 오랜 세월 한자 쓰는 법을 익힌 중국의 서예가들은 한자를 쓰는데 7가지 모양의 선을 사용했단다. 그 선들을 7가지 기법이라고 해. 처음에 3가지 선은 아주 쉽단다. 수평선, 점, 수직선. 이 선들을 그릴 수 있겠니? 하지만 7가지 기법에 속하는 다음 3개의 선은 좀 어려워. 아래쪽을 향한 획 1, 이 선은 산비탈처럼 생겼어. 아래쪽을 향한 획 2, 이 선은 아래쪽에 작은 갈고리가 있단다. 뻗치면서 아래로 향하는 획, 이 선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마지막 선은 고리 모양이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영어의 대문자 L처럼. 중국 서예가들은 이 선들을 이용하여 한자를 구성한단다. 다음은 밭이라는 뜻의 한자, 전자야. 3개의 수평선과 3개의 수직선으로 이루어졌지? 밭에서 이런 선들을 볼 수 있지? 수직선 하나와 수평선 하나, 아래로 향한 획 하나와 뻗치면서 아래로 향하는 획 하나를 이용한 한자도 있어. 무슨 글자 같니? 나무라는 뜻의 목자야. 숲을 뜻하는 한자 3은 이 나무 목자를 3개 모아 놓았단다. 다음이 마지막 한자야. 수평선 하나와 고리와 뻗치면서 아래로 향하는 획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글자는 여자라는 뜻의 여자란다. 무릎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처럼 생겼어. 아기처럼 생긴 부분이 보이니? 한 가지 기억해둘 것은 한자는 그림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한자에서 그림을 보는 일이 무척 어려울 때도 있어. 고대 중국에서 서예를 할 때는 동물의 털로 만든 끝이 뾰족한 붓을 이용했단다. 서예가들은 자신들 각자의 붓을 만들었지. 털을 비단실로 단단히 묶은 뒤 가느다란 대나무 관 끝에 풀을 바르고 털을 붙였어. 작고 가는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쥐의 털로 난 작은 붓을 만들었고 보통의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토끼털로 붓을 만들었지. 그리고 크고 굵은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양털이나 늑대의 털로 붓을 만들기도 했단다. 한자를 한자 쓰는 데에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 그런 식으로 책 한 권을 쓴다고 상상해봐. 결국 중국 사람들은 책을 쓰는 더 빠른 방식을 찾아야 했어. 그들은 나무토막에 글자를 새기는 방법을 생각해냈단다. 먼저 서예가가 나무토막에 글자를 써. 그리고 기술자가 글자 주위에 나무를 파내면 글자가 도드라져 나오게 돼. 다음으로 도드라져 나온 글자 부분에 먹물을 칠하고 나무토막을 뒤집어 종이에 찍어. 나무토막에 먹물을 발라 찍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서예가는 더 이상 고생스럽게 모든 책을 일일이 붓으로 쓰지 않아도 되었지. 이러한 과정을 인쇄라고 해. 인쇄 기술 덕분에 빠르면서도 싸게 책을 만들 수 있었어. 중국 사람은 인쇄 기술을 사용한 최초의 고대 사람이었지. 목판 인쇄를 이용한 가장 오래된 책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야. 이 책은 1000여년 전에 인쇄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읽을 수 있단다. 중국 최초의 통일. 우리는 여러 나라가 한 사람의 강력한 왕에 의해 통일된 경우를 이미 여러 번 보아왔어. 나르메르 왕은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하나의 나라로 통일했으며 사르곤 대왕은 싸움만 일삼던 여러 수메르 도시들을 하나의 나라로 통합했어. 인도에서도 도시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했지만 마우리아 제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합했지. 중국은 어땠을 것 같아? 그래, 중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단다. 강한 무사 출신의 제후들이 중국을 나누어 지배했어. 제후들은 제각기 자신의 독립된 나라와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 제후들은 서로 끝도 한도 없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어. 그 결과 7명의 강한 제후가 다스리는 7나라로 줄었단다. 이 7나라의 나라도 서로 끊임없이 싸웠지. 그렇지만 결국엔 이집트, 수메르, 인도처럼 중국도 하나로 통일되었단다. 7개의 나라 중 서쪽에 자리 잡은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진의 군주 정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지. 다른 6나라는 이런 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들은 진의 백성들이 예술은 물론
읽고 쓸 줄도 모르는 야만족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진의 군대는 중국에서 가장 강했어. 정은 다른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했고 마침내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단다. 이렇게 해서 정은 중국 전체의 첫 번째 황제인 시 황제가 되었어. 새로 통일된 나라의 이름을 자신의 부족의 이름을 따서 진이라고 지었지. 중국을 뜻하는 차이나라는 말은 바로 이 진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란다. 시 황제는 정복당한 제후들이 그에게 반항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정복한 나라의 모든 제후와 지배자들을 수도로 데려오도록 명령했단다. 그들을 가까이 두면 계속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황제를 배반하려는 음모를 꾸밀 수가 없을 거라고 확신한 거지. 진시황은 그들의 무기를 모두 빼앗아 녹여서 12개의 거대한 금속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자신의 궁전에 진열해 놓았지. 그는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으면 병사들을 재빨리 이동시켜 무찌를 수 있도록 넓고 똑바른 길을 만들었단다. 그는 반역을 꾀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였어. 그리고 학자들이 백성들을 부추겨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할까봐 두려워하여 수만 권이나 되는 책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단다. 그 책 중에는 인쇄된 것도 있었지만 직접 손으로 쓴 책도 많았어. 서예가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낸 노력의 결과였지. 그러나 시황제는 개의치 않았어. 그는 그 책들을 없애버리고 싶었지. 그러면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진시황은 태우고 파괴하고 죽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어. 그는 중국을 통일해서 진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많은 중국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단다. 시황제와 만리장성. 정은 중국의 황제가 되자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바꿨지.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의 시황제로 말이야. 시황제는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자신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기억해 주기를 바랐어. 어느 날 시황제가 왕좌에 앉아서 나라의 장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는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진압하는 데 온 힘을 쏟았어. 시황제는 반란을 일으킬 만한 자들을 모두 그의 궁전 근처에서 살게 하고 병사를 두어 감시하게 했지. 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지도 모르는 책들은 모두 불태웠어. 이제 그는 반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단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그리 안전하지만은 않았어. 중국 국경 밖에 흉노라고 하는 사나운 부족이 북쪽의 거친 산맥과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지. 흉노는 전국시대 때의 7나라를 차지하려고 몇 년 동안 공격했어. 그들은 매우 잔인한 적들이었어. 날쌘말을 타고 다녔고 말 위에서 쏜 화살은 백발백중이었지. 그래서 어떤 나라는 흉노를 몰아내기 위해 성벽을 쌓았단다. 그 성벽은 그대로 계속 쌓여 있었지만 허물어지기도 했지. 성벽 사이가 끊긴 곳도 있었고. 흉노가 성벽이 끊긴 곳으로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어? 시황제는 생각했어. 그놈들이 나의 제국으로 휩쓸고 내려와 차지해버릴 수도 있지. 그놈들로부터 이 중국을 어떻게 지켜낸담? 이 제국의 북쪽 경계선을 따라 성벽을 쌓을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그때 시황제는 엄청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낸 거야. 북쪽 경계선을 따라 성벽을 쌓지 못하란 법도 없지. 그는 큰 소리로 외쳤어. 수만리에 달하는 성벽을 쌓는 거야. 만리장성을 말이지. 시황제는 곧 만리장성을 설계하고 건축할 사람들을 불러들였단다. 이 나라의 북쪽 지방에 세워져 있는 낡은 성벽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 성벽들을 다시 고치고 싶구나. 그리고 그 낡은 성벽들을 서로 연결해서 흉노의 침략을 막을 거대한 하나의 새 장벽으로 만들고 싶도다. 하지만 폐하, 설계사와 건축가들은 반대했어. 이 나라에는 만리장성을 쌓을 만한 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쌓을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라. 시황제가 다시 명령했어. 그들은 몇 날 며칠을 돌이 부족한 지역에 어떻게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 마침내 그들은 방법을 찾아냈단다. 그들은 높이는 사람의 허리 정도 되고 넓이는 성벽 높이 정도 되는 나무 틀을 만들었어. 그리고 땅에 이 나무 틀을 세우고 푸석푸석한 흙을 채워 넣었지. 그 다음 일꾼들이 틀 속의 흙을 높이가 10cm쯤 될 때까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질 때까지 계속 밟고 다졌단다. 그러고 나면 틀을 들어올려 그것을 먼저 만든 것 위에 놓은 뒤 다시 나무 틀에 흙을 채워 넣었어. 그들은 돌처럼 단단한 흙벽을 한 번에 10cm씩 만들 수 있었단다. 시황제는 흙벽을 보고 아주 기뻐했어. 이제 성벽을 쌓는 일만 남았다. 그가 말했어. 그러고는 만리장성을 쌓는데 수만 명의 사람을 동원했단다. 농부들은 동원 명령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적과 포로들도 동원되어 밤낮으로 일했어. 중국에 살고 있는 어른은 모두 1년에 한 달은 만리장성 쌓는 일을 해야 했어. 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쌓는 일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단다. 중국 사람들은 몇 년에 걸쳐 만리장성 쌓는 일을 해야 했어. 그들은 산 위로 계속 계곡 아래로 벽을 쌓아 나갔어. 벽이 점점 높아지자 작은 바구니에 흙을 담아 위로 끌어올려야 했지. 만리장성의 한 부분을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린 경우도 있었단다. 시황제가 죽을 때까지도 만리장성은 완성되지 못했어. 그 뒤 몇백 년 동안 왕위에 오른 중국 황제들은 성벽 쌓는 일에 사람을 동원했단다.
성벽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감시탑이 세워졌어. 그 위에는 감시병들이 흉노가 성벽에 다가오는지 볼 수 있었지. 벽돌, 바위와 같은 보강재를 흙에 같이 넣어 성벽을 만들었어. 마침내 만리장성은 2000km 이상에 달하는 길이가 되었단다. 미국의 동쪽 해안에서 서쪽 해안까지 이르는 엄청난 길이지. 오늘날까지 중국의 만리장성은 길게 뻗은 채 서 있어. 파손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위에서 산책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전히 튼튼하단다. 만리장성을 보기 위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찾아가고 있지. 중국의 만리장성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 유일하게 달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이란다. 궁전 같은 시황제의 무덤. 30년 전쯤 두 남자가 우물을 파고 있었다. 그들은 중국 중부의 시안이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사는 농부들이었어. 아침부터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땀이 나고 목도 말랐어. 물 찾는 일을 그만두자고 한 사람이 친구에게 말했어. 조금만 더 파보세. 친구가 대답했어. 틀림없이 곧 물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계속 땅을 팠어. 땅은 딱딱했고 그들이 뒤집어 엎은 흙은 붉고 바위 투성이었지. 그런데 그들이 삽에 깨진 조각들이 걸려 나오기 시작했어. 누가 여기서 항아리를 깬 모양이야. 처음에 말했던 사람이 말했어. 하지만 항아리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 이것 봐. 이 조각들은 마치 팔 같아. 의아하게 생각한 두 농부는 계속해서 파내려갔어. 그리고 그들은 진흙으로 만들어 부러진 팔과 다리를 찾아냈고 투구를 쓰고 있는 머리 모양의 진흙 덩어리도 찾아냈어. 그들이 발견한 것에 대한 소문이 시안 전체에 퍼져나갔지. 고고학자들이 부랴부랴 모여들었고 그들은 더 깊이 파내려갔어. 마침내 그들은 진흙을 딱딱하게 구워 만든 6,000명의 병사들이 가득 차 있는 커다란 지하 구덩이를 발견했어. 병사들은 실제 사람 크기만 했지. 날카로워 보이는 무기들, 진흙으로 만들어진 실물 크기의 말, 나무로 된 전차들이 병사들과 함께 묻혀 있었어. 말은 진흙으로 만든 안장과 금과 청동으로 만든 마구를 하고 있었단다. 고고학자들은 그 많은 병사들 얼굴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어. 이 얼굴들은 진짜 사람의 얼굴 모양을 본뜬 것처럼 같아 보였고 같은 얼굴을 가진 병사가 하나도 없었지. 병사들은 모두 자신들 뒤에 있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듯 일제히 동쪽을 향하고 있었어. 그들이 지키려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래, 병사들은 시황제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야. 알다시피 중국의 시황제는 영원히 살기를 원했어. 그는 자신의 말년을 불로장생의 약을 찾는 일에 바쳤단다. 불로장생의 약이란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전설 속의 약을 말해. 시황제는 이 약을 찾기 위해 5무리의 탐사단을 만들어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명한 산으로 보내기도 했단다. 그러나 시황제는 전설의 약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꼈지. 그래서 그는 둘레가 6km에 이르고 높이가 40m나 되는 거대한 지하도시를 자신의 무덤으로 건설하도록 명령했단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그 도시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랐어. 시황제는 무덤 속 방 하나에 자신이 쓰던 왕관과 옷, 침대를 놓아두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신하들에게 자신이 죽은 뒤에도 매일 그 방에 들어 침대를 정리하고 물과 음식을 갖다 바치라고 명령했단다. 마치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야.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은 진흙 병사들로 가득 차 있는 구덩이를 3개 발견했단다. 지하 도시의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흙무덤이 솟아있지. 고고학자들은 그 흙무덤 아래에서 시황제의 시신이 나오기를 기대한단다. 하지만 무덤은 아직까지 파내지 않고 있어. 시황제의 지하 도시를 묘사하고 있는 고대 중국의 학자들은 무덤 자체는 흙무덤에서 한참 내려간 아래쪽 땅 표면으로부터 30m 밑에 있다고 말해. 또한 무덤은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청동을 녹여 씌운 돌로 만들어졌다고 해. 무덤 안에 무엇이 있을까? 확실히는 몰라. 하지만 시황제는 죽고 난 뒤 바로 기록을 남긴 고대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그곳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단다. 무덤은 여러 궁전과 탑, 방에서 옮겨온 희귀한 보물과 보석들로 가득 채웠다. 기술자들은 자동으로 발사되는 활에 화살을 메워 놓았는데 침입자가 누구든 자동으로 쏘아 맞히기 위한 것이다. 축소해서 만든 강과 바다의 모형에는 수은이 가득 채워졌고 기계 장치를 이용해 수은이 흐르도록 만들었다. 천장에는 별과 행성들의 모양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곳곳에 물고기 기름을 태우고 있는 촛불이 빛나고 있었다. 이 촛불은 오랫동안 무덤 속 방들을 밝혀줄지도 모른다. 무덤에 정말로 이런 신기한 것들이 들어있을까? 글쎄, 고고학자들은 흙무덤 주변의 땅에 물처럼 흐르는 은빛 금속인 수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미 밝혀냈어. 이 수은은 흙무덤의 안쪽에서 흘러나온 것이면 틀림없어. 언젠가는 고고학자들이 흙무덤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볼 거야. 그때 그들이 자동으로 발사되는 활에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다 같이 기원하자꾸나.